안녕하세요. 돈의 역사를 파헤치는 여러분의 금융 큐레이터, 돈슐랭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빚 있으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학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 신용카드 값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리실 겁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또 어떻고요? 그런데 개인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대한민국도 빚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최고치인 38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경 원이 넘는 빚을 졌습니다. 유럽연합은 14조 달러, 옆 나라 일본은 거의 9조 달러에 달하죠. 석유가 펑펑 나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수출로 먹고 사는 독일과 중국 같은 나라들조차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가 막힌 역설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지구상의 모두가 빚을 진 채무자라면 도대체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외계인이라도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뇌에 투자하는 첫걸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부와 번영으로 가는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돈과 권력, 그리고 역사가 충돌하는 지점으로 가야 합니다. 빚은 단순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빚이야말로 현대 세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건축 설계도입니다. 인류가 치른 모든 전쟁, 모든 경제 위기, 모든 호황과 불황은 바로 IOU, 즉 내가 갚겠소라는 약속의 비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자의 사슬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아주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은 특정 누군가에게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이익을 보는 건 절대 아니죠. 어떻다 이렇게 지구 전체가 315조 달러, 전 세계 경제 규모의 거의 3배에 달하는 빚의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옛날, 첫 신용카드가 긁히거나 디지털 송금이 이루어지기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가 부채라는 개념은 월스트리트가 아닌 전쟁터에서 태어났습니다. 1694년 영국은 프랑스와 지루한 전쟁을 벌이다 금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왕은 상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전쟁 자금을 대주시오. 그 대가로 미래에 거둘 세금을 담보로 영원히 이자를 지급하겠소. 이 새로운 거래를 관리하기 위해 바로 영란은행, 즉 세계 최초의 중앙은행 중 하나가 탄생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국가는 아직 갖지도 않은 돈을 미리 당겨 쓸 수 있게 되었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그 대가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바로 정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고 팔 수 있는 증서가 되었죠. 이것이 바로 현대 금융 시스템의 씨앗, 국채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곧바로 베꼈고 네덜란드는 더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갓 독립한 신생국가 미국은 독립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나중에는 서부 개척 자금을 대기 위해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가 부채는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신용도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곧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겁니다. 과거의 제국들은 금을 캐기 위해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국들은 이자를 얻기 위해 채권을 발행합니다. 전쟁터는 대차대조표로 옮겨왔습니다. 그로부터 300년이 흐른 지금 빚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38조 달러, 일본은 9조 달러가 넘는 빚을 졌고 전 세계의 빚은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납니다. 이건 거의 빛의 속도죠.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모든 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세금, 저축, 연금을 통해 모든 시민은 동시에 채무자이자 채권자가 됩니다. 자, 그럼 대체 밧줄의 반대쪽 끝은 누가 잡고 있을까요? 우선 세계 기축통화국, 미국부터 들여다보죠. 미국의 빚은 그냥 미국의 빚이 아니라 전 세계의 빚이니까요. 38조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빚 중에서 절반 정도는 공공부채, 즉 정부 다른 기관이 아닌 외부 투자자들에게 진 빚입니다. 이 투자자들 중 약 3분의 2는 미국 내 기관들입니다. 미국의 은행, 연기금, 뮤추얼 펀드, 보험사, 그리고 심지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자신이 가장 큰 채권자 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3분의 1, 약 9조 달러만이 외국인의 손에 있습니다. 최대 채권국은 약 1조 달러를 보유한 일본입니다. 그 뒤를 중국이 약 8천억 달러로 잇고 영국, 룩셈부르크, 벨기에 순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미국이 중국의 빚더미에 앉았다고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미국의 총부채 중 약 2%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진 빚의 대부분은 결국 미국 자신에게 진 빚인 셈이죠.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미국 은행과 펀드들이 그걸 삽니다. 연준은 종종 그걸 다시 사들이면서 새로운 달러를 찍어내죠. 미국 국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은 채권이자로 지급되며 그 이자는 다시 미국인들의 은퇴계좌로 흘러들어갑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한테 빚을 진 거대한 거울의 방 같은 구조입니다. 빚은 실제하지만 채권자는 대부분 같은 시스템의 거울 속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런 순환 구조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 현상이죠. 일본은 미국 국채를 사들여 미국에 돈을 빌려주고 미국은 IMF를 통해 유럽에 돈을 빌려줍니다. 유럽은 세계은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개발도상국들은 또 벌어들인 외환보유고를 다시 선진국 채권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선진국에 돈을 빌려줍니다. 이건 마치 전 지구가 벌이는 거대한 폭탄 돌리기 게임과 같습니다. 다만 그 폭탄이 약속으로 만들어졌을 뿐이죠.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의 차용증서를 들고 있고 모든 약속은 또 다른 약속으로 담보됩니다. 마치 포커 테이블에 앉은 모든 플레이어가 옆 사람에게 칩을 빌려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죠. 이 게임이 유지되는 유일한 규칙은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그 자체입니다. 모든 국채 뒤에는 헤지펀드, 연기금, 국부펀드, 그리고 중앙은행 같은 거대 기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신용의 진정한 심판자입니다. 어느 나라가 돈을 싸게 빌릴 수 있고 어느 나라가 생존을 위해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죠. 시장이 신뢰를 잃는 순간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정부는 무너지며 국가 경제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재편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누가 다스릴지 결정하지만 시장은 누가 살아남을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최종 보스, 현대 금융 시스템의 대사제는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단순히 빚을 관리하는 걸 넘어 빚을 제조합니다. 미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일 때마다 그들은 대가로 새로운 돈을 창조해냅니다. 한쪽 대차대조표의 부채가 다른 쪽의 자산이 되는 마법이죠. 결국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은 어딘가에 있는 빚을 나타냅니다. 빚 없는 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전, 모든 지폐, 모든 디지털 숫자에는 보이지 않는 차용증서가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순환고리는 신뢰라는 연료로 돌아갔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부가 원금은 못 갚아도 이자는 계속 지급할 것이라고 믿는 한 이 기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뢰에 금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봤습니다. 2010년 그리스에서는 정부 부채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자 채권자들이 공황에 빠졌고 국채금리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IMF가 구제에 나섰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긴축재정이었습니다. 세금 인상, 지출 삭감, 대량 실업, 한 세대 전체에게 구제금융은 희생의 다른 말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반복되는 채무불이행이 국가적 저주가 되었고 스리랑카에서는 대출 이자를 갚을 외화가 바닥나자 연료 부족과 정치적 붕괴가 뒤따랐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채권자들의 모습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IMF, 신용평가사, 그리고 한나라의 목줄을 쥔 익명의 채권 투자자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국가가 파산한 후에도 똑같은 논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대출이 낡은 대출을 대체하고 낡은 빚은 재조정됩니다. 기계는 같은 대차대조표의 이름만 바꿔 다시 작동하죠. 왜냐하면 21세기의 국가부채는 애초에 상환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장하도록 설계되었죠. 오늘날 정부들은 빚을 갚을 계획이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요.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그냥 정책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대출을 받으면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정부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들은 빚을 일종의 구독 서비스처럼 취급합니다. 낡은 채권을 갚기 위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경제학자들이 차환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무한 반복하죠. 진짜 상품은 원금이 아니라 이자가 됩니다. 안정을 대가로 지불하는 월세 같은 거죠. 이제 세계 경제는 이 월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계속 헤엄쳐야 하는 상어처럼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상환이 아닌 신뢰 위에서 돌아갑니다. 미국은 38조 달러의 빚을 절대 갚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차환할 뿐이죠. 일본은 수십 년째 빚을 돌려막고 있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를 넘었지만 국채금리는 여전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돌려받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약을 갱신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정부 부채는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는 부채가 아니라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글로벌 시장의 초석이죠. 연기금이 이걸 보유하고 은행은 담보로 사용하며 중앙은행은 돈처럼 취급합니다. 만약 정부가 빚을 다 갚아버리면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신뢰받는 금융상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정부가 절대 빚을 갚지 않는 것에 의존합니다. 워싱턴이 갑자기 빚을 모두 갚아버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 은행과 펀드들은 가장 안정적인 자산을 잃게 될 것이고 달러 공급량이 급격히 줄어 디플레이션과 붕괴를 초래할 겁니다. 빚을 갚는 행위가 오히려 경제를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빚을 발행하죠. 무분별하게가 아니라 리드미컬하게. 빚은 자본주의 자체의 심장 박동과 같아져서 지구상의 모든 연금,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통해 맥박칩니다. 정치인들이 균형 재정이나 국가 부채 상환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환상을 팔고 있는 겁니다. 목표는 빚을 없애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그 빚을 계속 믿도록 충분히 지속 가능하고 감당 가능하며 매력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니까요. 이것이 바로 국가 부채의 진짜 비밀입니다. 계획은 빚을 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은 세상이 갚을 것이라고 계속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말할 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자 지급액은 사회 전체에 고르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 돈은 납세자와 노동자, 즉 우리 같은 흙수저들로부터 빚을 소유한 기관과 투자자, 즉 금수저들에게로 흘러 올라갑니다. 바로 이것이 전 지구적 불평등과 전 지구적 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이유입니다. 이 시스템은 빚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보상을 주고 그저 빚을 갚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는 구조입니다. 개인의 삶부터 국가, 그리고 행성 전체로 확장된 똑같은 이야기죠. 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우리가 손가락질할 단 한 명의 악당은 없습니다. 중국도, 월스트리트도, IMF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이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빚 자체를 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정부가 발행하고 은행이 증식시키고 투자자가 거래하며 시민들이 의존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경계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습니다. 과거의 빚은 속박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빚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균형이 무너지고 신뢰가 깨지는 순간 환상은 끝나고 우리는 빚의 진짜 본질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지킬 수는 없는 약속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으로 여러분의 지적 자산에 투자하세요. 역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비춰드리겠습니다.